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5부 선창. 자네도 나이가 들면 생각이 달라질 거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지. 젊은 혈기만으로는 안 되네. 나는 이만큼 돈을 모았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되었네. 그러니 앞으로 닥쳐올 일을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킨 대로 해보게. 한영감은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설득을 하였다. 호의를 거절당한 한영감은 찜부럭한 얼굴로 대부리를 쏘아보았다. 그러나 화를 내지는 않았다. 내 나이 환갑이진 않네. 그리고 자네가 알다시피 내게는 자식이 없지 않은가. 딸 셋 있는 것들은 시집가서 잘 살고 막내만 출가시키면 내 할 일이 없어지네. 그래서 말이네만 나는 이제 더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없어. 죽을 뚱 살 뚱 돈을 벌어서 누구한테 물려주겠나. 그래서 말이네만 내가 하고 있는 이 미국전을 언젠가는 적당한 사람을 골라 물려주고 싶네. 그래서 얼핏 자네 생각을 해본 것일세. 장사란 첫째가 경험이고 둘째가 신용이며 셋째가 연줄이네. 자네는 신용도 있고 또 내가 도와주기로 한다면야 연줄도 얻은 셈이니 경험만 좀 얻으면 될 것일세. 그러니 잘 생각을 해봐서 결정을 하게나. 사실 재물포 바닥에서 이 한 대 두의 연줄로 미상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네. 그런데도 특별히 내가 자네를 심중에 둔 것이니. 대부리는 한영감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나자 그가 한없이 고맙게 생각되어졌다. 그의 말 맞다나 한영감의 도움으로 미상을 하게 되면 큰 돈을 벌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고마우신 말씀 뼛속 깊이 새겨두겠습니다요. 대부리는 앉은 채로 허리를 굽혔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그런 고마움을 느낀 사람들이란 몇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장성 백암산 시절의 기수선 교장, 순영이 아버지 권백일, 진국의 상여또가의 박영감 같은 사람들도 대부리한테는 다시 없는 고마운 분들이었다. 그런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대부리는 사는 것이 괴롭지가 않았다. 그러나 한대두 영감이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기실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큼 중대한 계기가 될 듯 싶었다. 대부리 자신이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기에 한영감의 호의를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자, 그만 돌아가 보소. 며칠 동안 잘 생각해보고 결심이 서면 나를 찾아오도록 하게. 대부리는 앉은 채로 다시 상반신을 굽히고 나서 한영감의 방에서 나왔다. 미곡전을 나온 대부리는 선창을 따라 걸었다. 그는 바다에서 불어닥치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겨울바람을 얼굴에 받으며
화도진 쪽으로 내려갔다. 착잡하게 홀맺힌 마음의 갈피를 추스르고 싶어서였다. 한영감의 도움을 받으면서 재물포 바닥에서 돈을 모을 것인가, 고향으로 내려갈 것인가 생각을 굴려보았다. 재물포에서 돈을 모으기란 어렵지 않겠지만 고향에 내려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 한데 어울렸던 만민공동의 사람들이나 만나서 맺힌 울분을 터뜨려 볼까? 아니면 장성으로 내려가 기수선 교장을 만나보고 흩어져 있는 동학군 옛 동지들을 모아볼 것인가? 그가 생각한 4가지 중에서 역시 재물포에서 돈을 벌기가 가장 쉬운 일 같았다. 그러나 그는 장사꾼으로 일생을 마치고 싶지가 않았다. 대부리는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짝귀형이나 응신청의 친구들과도 상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서둘러 쌀이째 쪽으로 향했다. 쌀이째 권대길래 주막에서 짝귀형이 그를 기다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다급해졌다. 왜? 영감태기가 안전소리를 하든가? 짝귀는 대부리가 생각이 가득 담긴 얼굴을 하고 들어서는 것을 보자 걱정이 되는 듯 물었다. 어쩌면 좋겠소? 대부리는 털썩 짝귀 옆에 주저앉으며 밑도 끝도 없이 말했다. 짝귀는 한동안 대부리의 얼굴을 샅샅이 들여다보았다. 생각이 가득 담긴 표정이기는 해도 입언저리와 눈꼬리에 셀끗셀끗 웃음이 맺혀 있는 것으로 보아 과히 기분 상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 듯 싶었다. 뭘? 짝귀가 대부리의 심중을 짚지 못하여 멀뚱한 눈으로 물었다. 한영감이 말이오. 그 영감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어쨌기에? 엉뚱하게도 나를 도와주겠다지 뭡니까? 도와주겠다니. 생각보다는 쓸만한 구석이 있는 영감 같습디다. 밑도 끝도 없이 도대체 무슨 소리여? 짝귀 형님, 내 말 듣고 놀라지 마셔야 합니다요. 그러면서 대부리는 아침에 한영감을 만난 일들을 그대로 버선코 까 뒤집듯 하여 짝귀에게 털어놓았다. 그래서 자네는 뭐라고 했나? 짝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다급하게 물었다. 내가 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싫다고 했는가? 그랬구만요. 그랬더니 호의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놈이라고 꾸짖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지 뭐요. 며칠 동안 잘 생각해서 결정을 지어갖고 다시 찾아오라고 하더만요. 짝귀는 말없이 고개만 무겁게 끄덕였다. 자네 말대로 괜찮은 구석이 있는 영감이로구만. 어쨌으면 좋을까요? 자네 생각부터 말해보게. 더 갈피를 못 잡겠네요. 사실 돈을 벌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치만 좋은 기회가 아닌감. 또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요. 영감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한영감은 장사꾼으로 달코 다른 사람이 아니오. 무슨 심보로 내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지, 종당에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뒷말을 하진 않을지, 장사꾼 속셈은 우렁이 속 같아서는. 거야 한영감이 엉뚱하게 나오면 그만 두면 될 거 아닌감. 삐져야 본전이지 뭘. 괜시리 걱정이 생겼구만요. 이 사람아, 걱정도 팔짤세.
이런 걱정이라면 섬으로 생겨도 좋을 거여. 짝귀가 웃음이 가득한 눈으로 대부리를 흘겨보며 나무람하였다. 그래서 우선 성님 생각부터 듣고 싶어서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고. 자네 생각대로 허소. 성님도 참 무슨 정 떨어질 소리를 그렇게 하슈. 나는 한영감 말대로 미상을 하게 되면 성님하고 같이 할 거로구만요. 한영감도 그걸 알고요. 그러니 성님 생각을 털어놓고 말해보시오. 그러나 짝귀는 눈을 어렴풋하게 감은 채 말없이 앉아있기만 하였다. 그나저나 이참에 고향에 한번 댕겨오고 싶구만요. 짝귀로서도 대부리한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기실은 짝귀 자신도 언제까지나 재물포에 눌러있고 싶지가 않았다. 그도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었다. 새밑이 다가오니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부쩍 더 간절해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싶은 좋은 기회를 물리쳐버릴 만도 없는 일이 아닌가. 또 당장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별 뾰족한 일이 없는 바에야 고향에 가서 식솔들을 끌고 다시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기회에 한번 걷어붙이고 돈을 모으는 것도 괜찮을 듯 싶었다. 짝귀는 대부리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더듬으며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 보았다. 고향에 내려가서 뭐 할란가? 짝귀가 넌지시 물었다. 일이 있어서 고향에 가고 싶은 것은 아니구먼요. 고향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었으니 한번 댕겨오고 싶은 것일 뿐이지. 그렇다면 고향에 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은가? 거야 가봐야 알제요. 형편에 따라서 새끼 내에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눌러 있는 것이고. 대부리는 애매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말이지, 이렇게 하세. 짝귀가 대부리 무릎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입속에 침이 말라붙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요? 일단 둘이 고향에 내려가세. 내려갔다가 고향 형편을 한번 살펴보고 올라와 있다 할 것 같으면 다시 올라오세. 사실 섣달이 다 되니 마음도 뒤숭숭해지고 고향 생각에 속이 타는구먼. 성님도 그러슈. 나도 요새 부쩍 고향 생각이 나서 온. 두 말 하면 춘향전이지. 그러니 당장 고향으로 내려가세. 당장이요? 갔다 오려면 서둘러 내려갔다가 설이나 세고 와야 안 쓰겄는가. 그렇긴 하구만요. 내일이라도 한영감을 만나서 내년 정월 보름이 지난 뒤에 틈 한번 허겄다고 허소. 짝귀는 결심이 선 듯 분명하게 말했다. 대부리는 짝귀의 태도가 분명해진 것 같자 다소 마음이 놓였다. 고향에 가보지도 않고 미상을 허겄다고 말을 해요?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 못하겠다고 하면 될 일이네. 성님 말대로 하지요. 그런지 또 뭐가 걱정인가? 미상은 지금이 한창인데 정월이 지나면 미국 구경하기도 힘들지 않겠나며? 걱정할 것 없네. 우리가 고향에 내려가서 다시 재물포로 올라와야 할 것 같으면 말이지. 두 사람 돈을 합해서 몽땅 미국을 사오면 될 것 아닌가? 이 모남은 재물포까지요? 배로 실어오면 되네. 아랫령 미국이 여기보다 헐할 테니 뱃사기야 떨어지겠지. 성님은 장사하겠구만요. 대부리가 오랜만에 마음 놓고 생각이 가득 담긴 얼굴에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마음만 먹음사 무엇을 못하겠는가. 돈이라는 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했는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한번 하세 그려. 짝귀도 기분이 좋은지 말을 하면서 벌름벌름 소리 없이 웃었다. 저녁에 응신청 형제들을 찾아간 대부리와 짝귀는 그들을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술상을 벌였다. 그들이 술상을 같이 한 것은 오태수가 돌아왔을 때 천팔봉이가 오태수한테 받은 노름돈을 봉선이가 있는 요릿집에서 다 풀어버렸던 이후 몇 차례 되지 않았다. 그들 5사람은 제물포 하늘 밑에 살면서도 천팔봉과 김귀돌, 오태수는 응신청에 따로 들어 살고 있었고 대부리와 짝귀는 짝귀의 이모부집인 쌀이째 주막에 빌붙어 있으면서 한영감네 미곡전 마바리 호위꾼으로 나돌아 다니는 터이라 자리를 같이 할 짬이 별로 없었다. 술이 거나해지다 대부리가 짝귀의 옆구리를 찔벅거렸다. 짝귀 성님이 말을 하시오. 대부리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재촉하자 짝귀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런데 오늘이 며칠인가? 짝귀가 행주하던 술잔을 든 채 지나가는 말로 좌중을 둘러보며 물었다. 오늘이 섣달 초닷새 아니오. 대부리가 받았다. 그렇다면 섣달 대목도 며칠 안 남았구만 그려. 다시 짝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섣달 대목은 왜 찾으시오? 뭐 언제 우리가 그런 거 챙기고 살았어? 팔봉이가 불컥거리는 말투로 쏘아붙이며 술이나 마시자고 옆에 앉은 대부리에게 술잔을 돌렸다. 팔봉이 자네 타간에서 설센 것이 몇 년째인가? 짝귀가 물었다. 글쎄요, 10년 요량 된 것 같소마는. 태수는? 다시 짝귀가 벌써 취한 눈이 거슴츠레해지고 있는 오태수를 건너다보며 물었다. 나도 얼추 그렇게 된 것 같소. 기도대로 그런가? 귀돌은 술이 취할 때마다 머리를 가슴팍에 박고 깊은 시름에 잠기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날 밤에도 술 몇 잔 마시고는 괴로운 표정으로 한사코 고개를 떨어뜨렸다. 더구나 요즘하게 와서 잡화점을 하는 과부와의 사이가 뜨악해졌는지 그의 얼굴이 한결 엷어진 듯 싶었다. 나야 고향 못 간 지 10년도 더 되누마뇨. 귀돌은 여전히 고개를 무겁게 숙인 채 한숨을 섞어 말했다. 자네들이나 내나 참말로 보지락스러운 사람들이구만. 올해는 우리 모두 고향에 가서 설을 세고 오도록 하세. 짝귀의 말에 팔봉이와 태수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나와 대부리는 당장 고향에 내려갔다가 보름까지 세고 올라올 작정이네. 짝귀의 말에 김기돌이도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쉬운 표정으로 마주 보았다. 대부리 형님 정말로 고향에 내려가시러? 팔봉이가 뜨악해하는 얼굴로 대부리를 보며 물었다. 과보년에 떠나왔으니까 고향에 못 가본 지가 벌써 몇 년째인가. 부모님한테 불효를 하는 것만 같아서 말이오. 대부리가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대부리 형님도 늙었으다 그려. 난데없이 구질구질하게 무슨 고향 생각입니까? 팔봉은 여전히 못마땅한 눈빛으로 대부리와 짝귀를 흘겨보았다. 부모님한테 인사만 드리고 곧 올라올라네. 대부리가 좌중을 둘러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한번 내려가면 쉽게 못 올라올 거네. 잠자코 있던 김기돌이가 내뱉듯 말했다.
천만에 보름 세고 나서부터 해야 할 일이 생겨서 꼭 올라와야 하는구만. 할 일이라니? 귀돌이가 무겁게 고개를 들어 올리며 물었다. 한영감 도움으로 미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네. 짝귀가 대신 말해주었다. 그것이 정말이요? 짝귀 형님과 함께 하는 거요? 팔봉과 태수가 거의 동시에 물었다. 짝귀는 오달진 미소를 얼굴 가득히 머금으면서 커다랗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영감이 도와준답디까? 팔봉이가 엉겨붙듯 관심을 보이며 다시 물었다. 얼매든지 밑을 대주겠다는 거요. 대부리의 말에 김귀돌이가 벌름 웃으며 빈 잔을 대부리한테 되돌렸다. 천하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막보 한영감이 무슨 일로 그럴까? 팔봉은 아무래도 뭔가 꺼림한 구석이 있다는 얼굴로 몇 번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짝귀와 대부리가 미곡 시세도 알아볼 겸 가족들도 만나볼 겸 겸사겸사 고향을 다녀오기로 했다는 말에 좌중의 다른 형제들도 각기 대목 무렵에 잠시 집에 갔다가 설을 쇠고 돌아오기로 하였다. 그러나 고향이 제주인 귀돌이만은 제주까지는 갈 수 없으니 그대로 제물포에 남아 있겠다고 하였다. 귀돌이 말로는 고향인 제주에 가봤자 가까운 친척은 없고 오촌 당숙과 이모 한 분이 살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대부리가 함께 새끼네 자기 고향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귀돌은 자기는 응신청을 오래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짝귀 대부리 형님들 언제 떠나시려우? 팔봉이가 자위 뜬 얼굴을 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잠시라도 형제들과 헤어지고 싶지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고향 생각만 하면 심사가 울적해지곤 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고향은 그리운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모지락스러운 팔봉이었지만 갑자기 목을대가 후끈거리면서 울컥 울음이 솟구치려고 하였다. 돌림병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어머니는 올망졸망한 네 아이들을 꿰매차고 나이 많은 호랍이 피쟁이한테 시집을 갔는데 전처의 자식들이 어찌나 어린 팔봉이 형제들을 두들겨 패쌌던지 그들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피로 먹은 강아지처럼 주눅이 들어 살았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자식들이 천대를 받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1살 터울의 어린 내 자식들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눈물과 한숨으로 나날을 보냈던 것이었다. 죽지만 말고 살아남기만 하거라. 뼈다구가 굵어질 때까지만 참고 견뎌내거라. 내들 뼈다귀만 실해지면 예미는 죽어도 괜찮다. 팔봉이 어머니는 자식들이 전처의 소생들한테 얻어맞는 것을 볼 때마다 똑같은 말말을 되풀이했다. 뼈가 굵어지기도 전에 어머니의 곁에서 뛰쳐나와 철원의 장터 쇠전머리 주막에서 심부름을 하고 지내면서 얼핏 고향에 가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난 후로는 여태껏 다시 찾아가 본 일이 없었다. 팔봉이와 짝귀가 대부리에게 언제 떠날 것이냐고 물었으나 그들은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다. 기실 아직은 떠날 날짜를 확연히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새 아랫역으로 내려가는 화련선은 댕기는가? 대부리가 대신
되물었다. 현이코라는 배가 군산, 목포, 부산포까지 댕기는 모양입디다. 팔봉이가 여전히 쇳덩이에 눌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향으로 떠나는 뜨내기들을 위해 축배를 들자면서 거푸 술잔을 기울였다. 그날 밤 팔봉이는 흥건히 취하고 싶었다. 취해서 고향을 잊어버리고 싶었다. 그 무렵 제물포 앞바다에는 일본 군함 여러 척이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군함에서 많은 일본군들이 상륙하였다. 제물포 거리는 순식간에 일본 군인들로 벅신거렸다. 사람들은 일본군이 조선을 치러 왔다고들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조선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았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제물포 선창거리에 짜하게 퍼진 것은 일본 군함이 제물포 앞바다에 떠있기 시작한 지 며칠 후였다. 설날을 보름쯤 앞둔 제물포 선창거리는 마치 조선이 일본과 싸우기라도 하는 것처럼 민심이 술렁거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바다에서 하늘을 찢는 듯한 대포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러시아 함대와 일본 함대가 서로 맞붙어 포를 쏘아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 군함이 러시아 군함 2척을 격침시켰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바다에서 대포 소리가 하늘을 찢는 동안 제물포 사람들은 방문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붙어 있었다. 바다에서 대포 소리가 잠잠해지자 일본군의 군수품을 실은 배들이 제물포항에 속속 입항하였다. 선창에는 온통 일본 군대의 군수품들이 가득 쌓이고 있었다. 제물포 지역에는 많은 남정들이 일본의 군수품을 옮기는 일을 하였다. 농사철이 되기 전이라 많은 사람들이 군수품을 옮기는 일에 몰려들었다. 군수품은 북쪽으로 옮겨간다고 하였다.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부산, 군산, 진남포, 원산에도 일본 군대가 득실거린다고 하였다. 제물포 선창거리 일본 사람들은 말끝마다 일본군은 조선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그것은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경운궁으로 고종을 배알한 자리에서 한 말이었던 것이다. 일본군이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조선에 상륙할 즈음인 1904년 2월 23일에는 이른바 한일의정서라는 것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의정서의 내용이란 한일 양국 간에 항구 불변의 친교를 유지하며 대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고 한국의 영토 보존이 위험을 느낄 때 일본은 즉각 조치를 취하며 그러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일본군을 어떤 지점에라도 수용하고 양국 정부는 서로 승인 없이는 제3국과의 협약을 할 수 없다는 등이었다. 일본 군대가 북쪽으로 옮겨가자 제물포는 다시 잠잠해졌다. 사람들은 러시아가 이길 거라느니 일본이 이길 거라느니 남의 나라 싸움에 관심들을 쏟았다. 그것은 러시아가 이기면 조선 땅은 러시아 차지가 될 것이고 일본이 이기면 일본 땅이 될 것이라고들 하였기 때문이다. 아라사가 이기면 좋겠나? 일본이 이기면 좋겠나?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그렇게 물어보았다. 러시아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일본이 이기면 좋겠다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대부리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빡본의 미국전으로 나가서 한영감을 만났다. 한영감은 해가 떠오르도록 미국전에 나오지 않고 있었다. 여느 때 같으면 미국전에 나와 지루하루를 품고 앉아있게 마련인데 이날따라 늦도록 안방에 몽그작거리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새벽같이 쇠불고개의 권만길이가 엄장한 사내들을 앞세우고 찾아와서 한바탕 휘젓고 간 때문이다. 권만길은 대야에서 대부리와 짝귀한테 얻어맞고 박이 터진 사람들을 둘씩이나 앞세워 한영감네 미곡전으로 데리고 와서는 대야의 마바리 호위꾼으로 따라간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한바탕 떼를 쓰다가 돌아갔다. 권만길은 다행히 대부리가 짝귀와 한 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권만길은 대야에서 자기네 미상들에게 손찌검을 한 사람이 대부리라는 것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다. 권만길이 응신청 옆에서 미곡전을 할 때 한 집에 달린 그의 형네 주막에서 아침 저녁을 먹으러 다니면서 자주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었기에 대부리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었다. 더구나 권만길은 대부리가 하야시를 재물포 앞바다에서 뛰어보낸 일도 잘 알고 있는 터이라 대야에서 난장판을 친 사람이 대부리라는 것을 아는 날에는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다. 대부리는 미국전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한테 권만길이가 찾아와 한바탕 어거지를 쓰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을 먹고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서둘러 왔다가 잡박 마주치기라도 했다면 어찌했을까 생각하니 저절로 한숨이 흘러나왔다. 더욱이나 권만길은 옛날에 대부리와 순영이가 가깝게 지낼 때에도 여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영감님이 권 씨한테 뭐라고 하시더냐? 잘 못 되었다고 하시더냐? 대부리가 궁금한 얼굴로 미곡전 탐사리한테 물었다. 잘못 되었다고 하시기는요. 누가 먼저 이 편을 건드렸냐면서 되레 큰 소리로 그 사람들을 나무라시던데요. 영감님 기분이 상하셨겠구나. 글쎄 그러시나 봐요. 권씨 그 사람 야쿠자 패들과 가깝다면서요? 권씨가 무슨 말하고 갔느냐? 기어코 두 사람을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대요. 대부리는 그냥 돌아가 버릴까 하다가 자기 일로 한영감까지 봉변을 당한 것이 죄스러워 용서를 빌 겸 앞마당으로 들어서서 안방 토마루 아래 섰다. 영감님, 저 대부리옵니다. 대부리가 헛기침을 하고 나서 입을 열자 안방에서 한영감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한영감은 생각대로 찜부럭한 얼굴로 장죽을 빨고 엇비슷하게 상반신을 기대 앉아 있었다. 저 땜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요. 대부리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한영감은 눈을 천장에 던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쇠불고개 권신의 미국전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빌값쇼. 그러자 한영감이 고개를 휙 돌리며 무서운 눈으로 대부리를 쏘아보았다. 이런 멍청한 놈.
권관음한테 무엇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한영감이 대부리를 향해 버럭 고함을 질렀다. 대부리는 한영감이 화를 내는 바람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무겁게 떨어뜨렸다. 자네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한영감의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졌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장죽만 삐역삐역 빨아댔다. 대부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을 죽였다. 말을 꺼냈다가는 또 무슨 지청구를 들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한영감은 노쇠 재떨이가 쩡쩡 울리도록 장죽의 대통을 거칠게 털고 나서 천천히 대부리를 바라보았다. 아이고, 이제는 이 한 대도 늙었구만. 그만한 일로 마음을 상해서야. 그러면서 한영감은 대부리에게 무슨 말인가를 할 듯 하다가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 한 대도 늙었어. 한영감은 탄식하듯 같은 말을 뱉으며 대부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가 자네만큼만 젊고 힘이 있어도 권가놈쯤은 상대도 안 될 것을. 대부리는 여전히 고개를 박은 채 잠자코 있었다. 나한테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네. 한영감의 목소리가 힘이 빠져 있었다. 대부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영감을 보았다. 한영감이 씁쓸하게 웃고 있었다. 당분간 밖에 나오지 말고 피신을 해 있도록 하게. 한영감이 말했다. 피신을 하다니요. 권관음이 자네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 그런 것 따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요. 상관을 않다니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여. 그것은 압니다요. 그리고 자네, 어저께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아직 결심이 안 섰는가? 한영감이 대부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실은 그 일로 왔구만요. 어쩌기로 했는데? 어르신네 말씀대로 하겠구만요. 헌디 잠시 고향에 내려갔다 와서 착수를 했으면. 고향이 아랫역이라고 했던가? 네, 나주 옳습니다요. 언제 내려갔다가 언제 올라올 텐가? 시방이라도 갔다가 정월 보름 세고 올라오고 있구만요. 올라올 때 값이 어지간하면 미국을 사서 배에 싣고 왔으면 합니다만. 그 생각은 누가 했는가? 네, 짝규 형님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 장사 해먹었구만.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게. 떠날 때 줌세. 돈은 필요치 않습니다요.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나.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까요? 좋네. 꼭 오기만 한다면이야. 언제 와도 좋네. 그렇게 되면 피신이고 뭐고 당장에 고향으로 내려가게. 우리 없을 때 권씨가 또 행패를 부리면 어쩝니까요? 그런 건 걱정할 거 없네. 그러면서 한영감은 두 사람이 고향에 내려갈 때 보태 쓰라고 여비까지 내주었다. 대부리가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한영감이 버럭 화를 내는 바람에 슬며시 집어서 고이춤에 넣었다. 이날 밤 대부리는 짝귀와 함께 미국전 한영감을 찾아와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한영감에게 하직 인사를 한 뒤 대부리는 짝귀를 먼저 보내고 그는 세관청 쪽으로 내려갔다. 봉선이에게도 말을 해두고 떠나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돌아올 터에 말을 하지 않고 떠난다고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여자라는 것은 조그만한 일에 앙칼을 부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얼핏 얼굴이라도 비치고 가고 싶었던 것이다. 봉선이는 집에 없었다. 그냥 돌아와 버릴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새벽이라도 다시 찾아와야 할 것 같기에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셈으로 봉선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대부리는 이불을 덮고 아랫목의 벽에 등을 기대어 반쯤 누워서 봉선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한겨울의 바닷바람이 달려와 봉창을 흔들어댔으며 바람에 못 견디어 문풍지가 바르르 울었다. 대부리는 날이 밝기 전에 봉선이의 방에서 나와 곧장 쌀이째로 갔다. 그는 배편을 알아보고 당장이라도 재물포를 떠날 생각이었다. 세관 창고 뒷길을 지나오는데 새벽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웠다. 차가운 새벽바람에 바다가 요동을 쳤다. 파도 소리가 요란한 것으로 보아 바람이 드세어질 듯 싶었다. 쌀이째로 올라가자 윙윙거리는 한겨울 새벽바람에 소나무 가지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희번하게 동이 터왔으나 하늘은 여전히 칙칙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눈이라도 내릴 듯이 찌푸린 새벽이었다. 대부리는 살금살금 주막 안으로 들어가 짝귀 혼자 잠들어 있을 골방문을 열었다. 봉창이 없는 골방은 바깥보다 더 어두웠다. 발끝으로 더듬어 방 안에 들어선 대부리는 입은 채로 조용히 누웠다. 그러자 잠든 줄만 알았던 짝귀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일찍 깨셨구만요. 대부리는 혼자만 외박을 한 게 겸연쩍은 듯 그냥 벽을 향해 돌아 누워버렸다. 그는 새벽까지 봉선이와 함께 엉겨붙어 있느라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눈알이 씀벅거리고 온몸이 우뭇가사리처럼 흐늘흐늘해졌다. 순영이가 왔어. 짝귀가 지나가는 말투로 말하자 모로 누워있던 대부리는 놀란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순영이가 오다니요? 내가 한영감 집에서 돌아와 보니 와 있더구만. 몇 년 만에 왔단가요? 대부리가 다시 몸을 누이며 건성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되도록이면 짝귀에게 태어난 척하였다. 하야시하고 같이 왔더만. 하야시하고? 대부리가 다시 불총 맞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 앉았다. 하야시하고 혼인이라도 했단가요? 그런 소문이 들립디다요. 대부리가 짝귀 옆으로 바짝 타가 앉으며 되물었다. 뭐라갔어? 주방 어딨어요? 순영이는 큰 방에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자고 하야씨는 밤이 깊어서야 쇳불국에 순영이네 작은 집에 간다고 나갔어. 짝귀는 말을 하면서도 무엇인가 못마땅한 듯 쩝쩝 입맛을 다셔댔다. 참말로 오랜만에 왔구만요. 자세 여기는 모르겠나마는 얼핏 듣자니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다고 하는 것 같대. 함께 일본으로요? 순영이가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는 게야. 그 말은 대부리도 언젠가 순영이한테 들은 기억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죽어도 일본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내 말 안 묻습니까요? 대부리는 목구멍 속까지 바싹 타는지 계속 침을 삼켰다. 누가? 순영이와 하야시를 봤남요? 그 쪽발이 나한테 아주 친절하더만. 그래, 내 말은 안 묻습니까? 하야시는 자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순영이만.
대부리는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제물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대부리는 순영이가 오랜만에 집에 왔다는 말을 듣자 잠이 어둠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 더구나 순영이가 하야시와 함께 일본으로 간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